우리나라 현행법 중에 1994년에 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응급 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고 의료 종사자가 협조를 요청할 때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총 10장으로 나뉘어진 전문 63조와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2장 제3조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같다. 2장 제5조 누구든지 응급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법률상의 의무이지 처벌 규정은 없어요. 단순히 구조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죠. 이와 더불어 형법 제18조에는 부작위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위험 발생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해서 처벌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보통 범죄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조항은 반대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된 어떤 결과에 대한 그런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건은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부작위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9년 세종시에서 발생한 사건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17일 새벽 한 남자가 딸과 함께 아내 B 씨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16일 저녁까지는 연락이 됐었는데 언젠가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귀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밤새 잠도 못 자고 속을 태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새벽부터 30여 통이나 전화를 걸었는데 결국 이제 오전 7시 정도에 전화가 연결이 돼요. 근데 아내가 전화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응급실 간호사와 의사였어요. 이상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남편이. 그런데 이 망설이던 의사가 아내가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줍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충격적인 소식이잖아요. 곧바로 세종시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아내의 시신과 마주합니다. 당시에 이 가족은 서울에 살고 있었고요. 아내의 직장이 세종시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병원 관계자에 의하면 이미 사망한 채로 응급실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아내의 턱에는 또 큰 멍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체 아내를 응급실에 데려온 거냐? 이것도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아내를 병원에 데려온 사람은 오랜 직장 동료였던 60세 김 씨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사 건물 앞에 사망한 B 씨 차량이 주차가 돼 있었는데 여기 뒷좌석에 쓰러져 있는 걸 내가 발견했다, 새벽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경찰 신고까지 접수가 된 상태였어요. 뭔가 수상한 점이 좀 있었거든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B 씨가 겉옷은 입고 있었는데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 속옷은 비닐봉지에 쌓여서 이 B 씨의 가방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가 보니까 너무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신청함과 동시에 이 사망자의 속옷과 옷에 대한 정밀 감시까지 의뢰를 해요. 자, 이제 사인 알아봐야겠죠. 사인은 비외상성 뇌출혈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외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출혈이 시작됐다. 이게 사인이었어요. 타살이나 어떤 범죄의 흔적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신 곳곳에 상처가 많긴 했는데요. 이게 사람이 사망할 정도의 그런 상처들은 아니었고요. 약물도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연락이 됐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다. 이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사인도 정말 상상치 못한 부분이잖아요. 가족들은 정말 그야말로 이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사인도 그렇지만 응급실 간호사가 의심했던 것처럼 뭔가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수사팀이 이 쓰러진 B 씨를 처음 발견했다는 상사 김 씨를 불러서 진술을 청취를 해요.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 이 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인물이 김 씨예요. 근데 뭔가
진술을 하는데 이걸 들으면 들을수록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하다가 그 새벽 시간대에 쓰러진 B 씨를 발견했냐? 수사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김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화를 했는데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뭐 내가 가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찾으러 가봤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대답 자체가 좀 수사팀이 듣기에는 이상했던 거예요. 사망한 B 씨는 평소에 서울집과 세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김 씨가 시신을 발견했다는 그날이 토요일이거든요. 시간대도 새벽 6시였어요. 출근하는 날도 아닌데 그 새벽에 자기 전화를 안 받는다고 찾아 나섰다? 이게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주말이면 당연히 뭐 서울 집으로 갔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상식적인데 어떻게 아직 이 세종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 나섰다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김 씨에 대해서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김 씨의 거짓말이 드러나요. 우연히 이 쓰러진 B 씨를 발견했다는 진술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망 전날 저녁부터 응급실에 도착할 때까지 그 순간까지 B 씨 옆에는 계속 김 씨가 있었어요. 이 모습이 세종시에 위치한 김 씨의 아파트 CCTV에 다 남아 있었어요. 자, 여기가 김 씨가 혼자 살던 아파트였거든요. 이 사진이 8월 16일 저녁 10시 2분에 김 씨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사망한 B 씨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4시간이 지나요. 새벽 2시 10분에 그녀가 의식을 잃고 김 씨의 손에 이끌려서 엘리베이터에 태워집니다. 경찰이 CCTV를 보고 다시 한번 김 씨에게 경위를 물어봤는데 이때부터 김 씨가 진술을 번복해요. 16일 저녁에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고 김 씨의 집으로 같이 갔다. 김 씨의 말에 따르면 공동 연구 중이던 과제에 대한 인계가 미흡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할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죠. 참고로 이 두 사람은 국토연구원에 근무 중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B 씨가 화장실에 갔대요. 근데 계속 화장실에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녁 11시쯤인데. 그래서 김 씨가 화장실에 가서 문을 조금 한 1, 2cm 정도 열어서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고 B 씨는 괜찮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문을 닫았대요. 근데 그때 김 씨가 뭘 봤다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문을 살짝 열었을 때 바닥에 토사물이 있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안 그래도 피곤한데 뭐 음식도 먹고 했으니까 부대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B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다시 가서 노크를 했는데 그때도 대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다는 거죠. 근데 그때 B 씨가 속옷만 입고 등을 벽에 기댄 채 화장실 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바닥과 몸에는 토사물이 좀 많이 묻어 있었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본 김 씨가 일단 토사물이 묻은 B 씨의 속옷을 벗기고 샤워기로 막 씻기고 화장실 앞에 있는 복도에다가 눕혀놨대요. 그리고 본인은 화장실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가지고 이제 복도에 누워있는 B 씨를 봤는데 B 씨가 코를 골고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구나. 좀 이따 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도 잠을 자러 들어갔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김 씨는 당시에 B 씨가 위중한 상태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고 그냥 피곤했나 보다. 그래서 자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상황 자체가 좀 그렇죠? 일 때문에 혼자 사는 남자 동료 집에 그 시간에 늦게 갔다는 것도 그렇고 쓰러져 있다고 해서 그렇게 물로 씻기고 옷을 벗기고 씻기고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제가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경찰은 김 씨의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이 수사가 1년 동안이나 진행이 되다가 2020년 12월에 검찰이 김 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합니다. B 씨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고의로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다만 뭐 몸에서도 봤듯이 직접적인 상해나 어떤 가해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을 해요. B 씨에게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학 전문가들 모두 의견이 같았어요. 두통, 구토, 의식 잃음, 코 골고 자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이게 다 이제 급성 뇌출혈의 증상이거든요. 자, 검찰은 이 CCTV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긴 그 화면이요. 8월 17일 새벽 2시 10분경 엘리베이터 CCTV를 보면 김 씨가
이 B 씨가 축 늘어져 있는데 그런 B 씨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화면 속의 B 씨를 보면 그냥 고개도 못 가누고 아예 몸을 축 늘어뜨린 그런 상태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왔는데 엘리베이터 문턱에 B 씨 발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잃고 그녀의 위로 넘어지기도 하는데 꽤 큰 충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충격에도 B 씨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검찰은 의학적 소견을 통해서 그녀가 스스로 몸을 가누거나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태일 뿐이지 아직 사망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이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가 판결문 부분에서 호소를 할게요. 그렇게 김 씨는 B 씨를 주차장 입구에 눕혀놓고 B 씨의 차량을 끌고 나타나요. 그리고 뒷자리에 밀어 넣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누가 봐도 B 씨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급하게 운전석으로 향하다가 왼발로 B 씨의 머리를 치고 또 그 반동으로 B 씨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게다가 이 B 씨의 상반신만 뒷좌석 문턱에 걸쳐놓고 차 위치를 조정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충격적인 건 B 씨를 뒷좌석이 아닌 그냥 아래 레그룸에 그냥 휙 던져놨다는 거죠. 김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자, 새벽 2시 32분이에요. 사람을 데리고 내려와서 힘들게 데리고 내려와서 차에다가 태웠으니까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상한 행동들이 시작돼요. 김 씨가 B 씨를 힘들게 태워서 병원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아파트 5분 거리에 있는 회사 앞 공터 주차장으로 갑니다. 처음으로 그녀를 발견했다고 했던 그곳이었어요. 여기다가 B 씨를 방치해 놓고 새벽 6시 30분경에 그녀를 처음 발견한 척 하면서 다시 차를 몰고 응급실로 향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응급실로 갈 거였다면 그때 바로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너무 지금 위험하고 불필요한 행동,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봐도 B 씨를 살리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주장대로라면 그녀에게 처음 뇌출혈 증상이 나타난 게 오후 11시잖아요. 근데 왜 7시간 동안 그녀를 그냥 방치했냐는 거죠. 119에 전화 한번 하면 끝나는 건데. 정말 그녀가 심각하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면 들키면 안 될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뭐 이미 상황상 여러분들 다 예상을 하셨겠지만 이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어요. 검찰은 이 김 씨가 B 씨와 내연 관계인 걸 숨기려고 구호 조치를 미루고 현장을 조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뭔가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지면 자기도 사회적 지위를 잃을 것 같고 가정이 파탄날까봐 두려워서 B 씨의 생명이 위독한 걸 알면서도 그냥 고의로 방치를 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김 씨는 끝까지 이 내연 관계를 부정했는데요. 수사를 통해서 다방면에 걸쳐서 수사를 했겠죠. 이미 이들의 내연 관계는 사실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정이 있는 상태였어요. 자, 사건 초기에 김 씨가 벌였던 그 행동들, 그 이상 행동도 돌이켜보면 참 의심스러워요. 사망 다음 날 김 씨가 지방에 있는 한 모텔에서 갑자기 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에어컨 실외기 위로 떨어져서 골절상만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왜 굳이 그랬을까? 당시에 김 씨가 머물던 그 방 안에는 뭔가 그런 시도를 하기 위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지에다가는 뭔가를 막 주절주절 써놨는데 나는 B 씨의 죽음과는 무관하지만 그냥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냥 보면 뭐 어떻게든 이제 B 씨와는 선을 그으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우리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또 어떻게 내연 관계가 된 거냐? 판결문에 적혀 있는 내용을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건 당시 국토연구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 씨는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2004년경부터 B 씨와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서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고 함께 해외 출장을 다니기도 했대요. 업무적으로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였어요. 내연 관계는 201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확인된 바로는 B 씨는 2018년 9월부터 사망 당시까지 이 혼자 사는 그 세종시의 김 씨 집에 58회에 걸쳐서 출입한 것으로 확인돼요. 그러니까 업무상 밀접한 관계는 맞는데 사실 확인된 것만 이 정도면 내연 관계가 맞죠. 어떤 이유로도 일 때문에 같이 일하는 남자 동료 직원 집까지 드나들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든 뭐 다른 방법으로도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꼭 집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관계가 이어지던 도중에 사건이 발생했던 거예요. 자, 김 씨는 앞서 말씀드린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자, 이 재판의 쟁점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김 씨에게 구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는지. 두 번째, 김 씨의 부작위와 B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세 번째, 김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 여부였는데, 일단은 1심 재판부 결정에 앞서서 판결문에 실린 공소 사실을 통해 밝혀진 사건 경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이틀 전인 8월 15일에 이 서로의 일정을 공유한 두 사람이 다음날 저녁을 함께하기로 약속을 잡아요. 자, 그리고 다음날이 됐습니다. 16일 저녁 7시 23분에 두 사람이 식당에서 만나서 식사를 했고요. 저녁 10시경이 되어서 김 씨의 아파트로 들어가요. 단 각자 따로 들어갔습니다. 사망한 B 씨는 지하 1층에서 승강기를 타고 19층까지 갔다가 계단으로 21층까지 가서 김 씨의 집으로 들어가요. 항상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다고 해요. 본인들도 일단 부적절하니까 떳떳하게 행동을 못하고 있는 거죠. B 씨가 그렇게 집에 들어가고 3분 뒤에는 김 씨가 집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두 사람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 지시사항을 전달한 다음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요. 국가수 부검에서 이 B 씨 몸에서 김 씨의 DNA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23시경이 돼서 급작스럽게 B 씨에게 뇌출혈 증상이 나타나요. 그렇게 구토를 하면서 쓰러졌고요. 벽에 기대서 바닥에 앉아있는 상태로 스스로 몸을 가누거나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돼요. 그럼에도 김 씨는 3시간 동안 B 씨의 몸에 묻은 토사물을 씻어내기만 했고 그것 말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그때 이미 막 B 씨 휴대폰으로 가족들한테 전화가 걸려고 있었거든요. 이거라도 받았어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죠. 자기가 내연남인데. 그냥 그렇게 화장실 앞에 바닥에 나체 상태로 B 씨를 내버려 둡니다. 이후에는 혼자 걷지도 못하는 B 씨에게 속옷도 입히지 않고 겉옷만 입혀서 신발도 신기지 않은 상태로 양쪽 겨드랑이에 팔을 끼우고 집 밖으로 질질질 끌고 나와요. 이때 했었던 행동들 있잖아요. 뭐 던져 넣는 이런 막 다루는 행동들. 이 행동이 오히려 상태를 더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해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김 씨는 병원으로 향하는 대신 공터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2시 46분경 새벽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차에서 계속 내리고 타고 내리고 타고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시 50분경에는 주차장 안에서 주차 위치를 변경한 다음에 다시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이런 행동을 반복을 해요. 5시 26분에는 운전석에서 내렸고요. 길 건너편으로 가서 자기 폰으로 2차례 이 차량의 주변을 촬영을 합니다. 김 씨 휴대폰이 분실됐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이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재판에서 김 씨는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서 그냥 경치를 찍으려 했을 뿐이다. 그 와중에 경치를 찍는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5시 40분경에는 2회에 걸쳐 운전석에 탑승한 후 조수석 뒷좌석으로 하차하는 행위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행동일까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방치된 피해자의 숨소리가 약해지는 등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게 검찰 측의 주장이에요. 김 씨는 부인했고요. 그리고 5시 56분경에 김 씨는 다시 차량을 몰고 자신의 집에 들러서 B 씨의 속옷을 챙겼고요. 그제야 병원 응급실로 이동을 해요. 그 과정에서 B 씨를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꾸미기 위해서 B 씨 휴대전화로 2차례 전화까지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조금 전에 그녀를 발견한 것처럼 이미 사망한 B 씨를 인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밝혀진 그날의 경위예요. 김 씨는 B 씨가 잠에 들었다고만 생각했지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음을 알지 못했다. 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덧붙여서 이 뇌출혈 특성상 적시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더라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그리고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검찰 측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요.
이제부터는 재판 결과로 관심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1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쟁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쟁점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서 왜 무죄 판결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먼저 김 씨에게 구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 판단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재판부도 김 씨에게 구호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어요. 내연 관계에 있는 상대가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그런 치명적인 상황에 처했다. 김 씨는 119에 신고를 하거나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등의 구호 조치를 할 수 있었다. 특별히 피고인 김 씨가 위와 같은 구호 조치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게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김 씨의 부작위, 아무것도 안 함. 이것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에요. 재판부는 병원에 데려갔다고 하더라도 그녀가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살인죄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검사의 증명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게 무죄로 판결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김 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한 판단인데 이것도 앞에 있는 그런 내용하고 괴를 같이 해요. 김 씨가 행적을 조작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하다는 것은 사실 재판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했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어요. 당시에 김 씨가 구호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피해자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을 스스로 하기는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사람이 쓰러지고 말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상태가 안 좋으면 신고를 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이를 종합한 1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김 씨가 B 씨를 끌고 나올 당시에는 이미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어요.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요. 항소심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1심에서 이미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거 원심을 깨고서 막 다시 판결을 뒤집는다? 이건 좀 기대하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1월 17일에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해요.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의식을 잃고 아파트 밖으로 끌려 나올 당시에 아직 생존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4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뇌과학적 분석 그리고 구체적인 뇌 부검 결과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요. 핵심만 요약하면 이래요. 부검 결과 B 씨의 뇌출혈은 기저핵 뇌출혈이었고 기도를 유지한 채 바로 응급실로 호송했다면 목숨을 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비록 승강기로 끌고 나온 시점에는 상태가 매우 나빠 보이지만 피해자의 나이와 시신의 상태를 비춰볼 때 혼수 상태 혹은 심한 부작용을 안고서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기됐습니다. 당시에 재판에 신경외과 의사가 참여했는데 엘리베이터로 옮겨졌었잖아요. B 씨가. 그 옮겨질 당시에 혼수 상태이긴 했지만 피해자가 여전히 분당 6에서 8회 정도로 추정되는 복식 호흡으로 자발 호흡을 하고 있었다고 증언을 해요. 아마 이건 뭐 영상 분석이나 부검 결과를 종합한 소견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의사는 이 시점에 구급대가 소지했던 이동식 인공호흡기를 달았다면 생존의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부작위가 B 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1심하고 다르죠. 또한 피해자가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후유증이 남을 여지가 상당히 많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거는 목숨만은 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었다 라면서 김 씨가 핵심 경과를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걸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위장하고 사진을 찍고 쓰러진 지 7시간 만에 병원으로 간 점. 이런 걸로 봤을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한 인정이 된다고 밝혔어요. 김 씨가 상고를 했는데요. 같은 해 6월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이 확정됩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사실 누구보다 가장 큰 고통을 받았던 사람은 B 씨의 가족들이에요. 하루아침에 아내와 엄마를 잃은 것도 모자라서 상사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은 가족들이 받아들이기에도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B 씨의 남편분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심경을 밝히기도 했어요. 제가 이건 꼭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실 내연 관계에 있었던 게 남편으로서는 제일 힘들고 또 제일 걸리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아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런 관계였다고 해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이 죽어야 될 이유가 정말 그건 아니다. 저의 마음도 이 남편분과 같습니다. 내연 관계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방치돼서 죽어야 할 이유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남편분은 그 참담한 심정을 끌어안고 아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끝에 유죄 판결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어요. 남겨진 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